여러분들 이제 뭐 전기 자동차가 지금 이슈죠. 작년에 그 2016년에 그 중국에서 50만 대 팔았다는데 전기 자동차가 50만 대쯤 수준인데 전기 자동차가 이제 장난이 아니죠. 전 세계에서 팔리는 자동차 중에 중국에서 팔리는 전기 자동차가 제일 많고,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이제 자동차도 이제 모터가 트랙션을 하는 그런 저기 중에 하나지만 일렉트릭 비클하고 일렉트릭 트레인 이런 쪽에 대해서 조금 봅시다. 자, 그래서 보면 이것도 그 폴 쿼드런트 오퍼레이션이죠. 사상한 운전이 돼야 되죠. 그 언덕길 내려갈 때는 보면 이게 제너레이팅 모드로 돌아야 돼요. 사상한 운동.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자기가 회전 방향하고 토크 방향하고 다 똑같고, 그래서 사상한 운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언덕길 내려갈 때는 회전 방향하고 토크하고 거꾸로 나오죠. 그래서 사상한 운전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하이 토크, 로우 스피드에서는 하이 토르크다. 그러니까 스피드가 낮을 때는 토르크가 굉장히 크게 나와야 돼. 가속 토르크가 필요하니까, 가속해야 되니까 토르크가 크게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굉장히 고속으로 달릴 때는 주행하는 마찰력만 이기면 되니까 이렇게 토르크가 작아도 된다. 고속에서는. 물론 여러분이 스포츠카를 산다 그래가지고 고속에서도 내가 쫙 뭐 가속에서 나가야겠다 그러면 토르크가 굉장히 커야 되죠. 이 끝까지 스피드가 높은 데까지 토르크가 크지려면 결국 스피드 곱하기 토르크가 파워니까 결국 엔진 파워가 커야 된다는 이야기죠. 일반적으로 주어진 엔진 파워를 어떻게 쓰는가 하면 이와 같은 형태로 써요. 이와 같은 형태로. 이렇게 해서 저속에서는 고토르크가 나오고 고속에서는 낮은 토르크가 나오고, 이게 보통의 모든 트랙션부하의 대표적인 토르크 스피드 커브다. 근데 여러분이 엔진을 쓰게 되면 토르크 스피드 커브, 인터널 컨버스션 엔진은 물론 많은 영역에서 낼 수 있지만 옵티멀하게 연비가 비교적 연비가 리즈너블한 값으로 유지되면서 토르크를 낼 수 있는 건 요 정도 영역밖에 없다. 요 정도 영역밖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런 영역에서 다 운전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아 변속을 하는 거죠. 기아를 낮추면 이게 이렇게 가고 기아를 높이면 이리 간다. 그래서 기아 변속을 해서 이 토르크 스피드 커브를 맞추는 게 인터널 컨버스션 엔진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트랜스미션 이 기아가 몇 단이냐, 뭐 8단, 뭐 6단, 8단, 뭐 4단, 6단, 8단 뭐 쭉 있죠. 그 기아에 따라서 이게 효율이 좋아지는 거예요. 옵티멀 포인트를 보다 더 세밀하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연비가 가장 좋은 포인트를 세밀하게 옮길 수 있으면 기아 단수가 많으면 그렇다. 그래서 맞추지만 전동기는 일반적으로 전동기는 이와 같은 토르크 스피드 커브를 만들어줄 수가 있다. 토르크 스피드 커브를 모터 설계에 따라서. 그래서 대개 전동기는 그 1단 변속이란 고정속 1단 변속만 한다. 전동기가 속도가 높은 전동기를 만들수록 모터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모터 크기를 줄이고, 그래서 고속으로 돌린 다음에 그걸 갖다가 바퀴로 돌아가는 속도는 일정하죠. 바퀴 직경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국제표준으로. 그럼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바퀴 직경의 속도가 얼마다, 이 자동차의 최고 속도가 얼마다 하면 최고 회전 속도가 나오고, 그러면 그 바퀴가 돌아가야 되는 최고 회전 속도에 맞춰서 전동기 속도를 줄여야 된다. 그럼 기아가 1단 변속만 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한다. 그래서 인터널 컨버스션 엔진은 스피드 토크 레인지가 굉장히 작지만 전기 모터는 플렉스를 컨트롤함으로써 콘스턴트 파워 오퍼레이션이 나가고, 콘스턴트 파워 오퍼레이션이라는 거는 여기 이걸 갖다 토르크에 대해서 그랬는데, 만약에 여기 스피드가 이렇게 줄어든다고 하면 스피드가 토르크에 따라서 스피드가 늘어나면 토르크가 이렇게 줄어든다고 하면, 반비례로 줄어든다 그러면 파워를 그리면 어떻게 되죠? 여기 파워를 그리면 파워는 토르크가 일정한데 속도가 올라가니까 리니어하게 증가해서 여기서부터는 파워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콘스턴트 파워. 그래서 콘스턴트 파워 오퍼레이션이 가능하다. 그래서 전동기가 20kW다. 20kW면 그 20kW 전동기를 끝까지 속도가 최고 속도에 올라갈 때까지 20kW는 우리가 계속 뽑아낼 수 있다. 그럼 그 앞에 붙어 있는 배터리 시스템부터 에너지 공급하는 시스템, 그다음에 전동기를 돌리는 전력 변환 시스템을 20kW만 맞추면 된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좀 쓸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자동차에 이제 그러니까 일반 엔진에 비해서 엔진 자체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트랜스미션도 다 사라져요. 가변속하는 트랜스미션 자체가 없어요. 자동차 회사에 가장 큰 노하우가 2개 있어요. 엔진하고 트랜스미션. 이게 자동차 회사가 하는 거야. 나머지는 전부 다 OEM들이 갖다 주죠. 뭐 펌프, 뭐 타이어 전부 다 OEM들이 갖다 주는 거예요. 브레이크 어셈블리, 뭐 앞에 이거
조향장치, 어셈블리, 앞에 뭐 디스플레이 판넬, 이거 전부 다 OEM들이 갖다가 하면 그거 그냥 조립만 하는 거야. 근데 자동차 회사가 갖고 있는 고유 기술이라는 건 트랜스미션하고 엔진이에요. 근데 그게 없어진다, 전기자동차 같으면. 너무나 단순해진다.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게, 트랙션 로드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기철도가 있죠. 전기철도. 거의 유럽의 시스템, 유럽의 철도는 전부 다 전기화되어 있다, 이거. 북한도 상당히 많이 전기화되어 있고, 전기철도를 쓴다, 이거. 응? 전기철도, 우리나라, 지상 구간에 22,000V를 쓰고, 지상 AC 싱글 페이스 22,000을 쓰고, 지하 구간에 오면, 직류 1,500V를 쓴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쓰고, 위에 가선에서 이제, 이건 지상 구간이죠. 가선에서부터 카테나를 해서 쭉 해서 가는 거죠. 이거는 우리나라 표준 전철이다. 표준 전철 2000년대 초반에 표준 전철을 만드는 프로젝트에 내가 인볼브 돼가지고 이 기본 설계를 전부 다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이게 1500V예요. 이건 1500V 기준, 만약에 교류 같으면 여기 변압기가 거치는데, 직류 시스템 1500V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카테나의 선에서 받아서, 이렇게 들어와서, 하이스피드 서킷 브레이크가 있고, 그 다음에 DC 전압을 재는 DCPT 전압을 재고, 그 다음에 서킷 브레이커, 뭐 차징 서킷, 그리고 여기에 보면 DC, 이게 이제 DC 링크 캐패시터고, 그래서 잡아가지고 DC 1500V를 잡아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인버터 스위치 6개 써가지고 스위칭해서 주파수를 바꾸죠. 주파수를 바꿔서 모터 4개를 돌린다. 굉장히 그때 2000년대에도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주장했던 시스템은 이게 아니고 모터를 각각 돌리자. 모터를 4개를 하지 말고 4개를 돌리는 시스템은 굉장히 제한적이죠. 왜냐하면 이거 주파수가 조금씩 다르면 이게 속도가 조금씩 다르면 속도를 조정할 수 없으니까 주파수는 하나로 가야 되니까. 다이나믹스가 굉장히 제한되는데, 만약에 이걸 하나씩 붙이면 인버터 가격이 비싸진다. 인버터 가격이 그때는 모터 가격보다 비싸다 그랬는데, 이게 비싸지니까 곤란하다. 근데 이거 자체는 이거 4개 돌리려면 이게 200kW쯤 돼. 하나가 200kW. 200kW쯤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철차 하나에 나중에 보면 문제 보면 되겠지만 M카하고 T카가 있어요. T카는 트레일러카고, 트레일러카는 자체 구동력이 없어요. M카는 모타카라고 해서 자체 구동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타카에는 이렇게 모타 4개가 붙어 있어요. 그럼 이게 200kW 4개니까 800kW고, 이 인버터는 1MVA쯤 돼요. 1MV, 유효전력, 무효전력 따지만 1MV 정도의 용량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3300V 디바이스를, IGBT를 써가지고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국내 표준이고, 이게 이제 대우중공업화가 우리 기술 개발해서 로템에서 대우중공업이 로템으로 바꿨죠. 로템이 지금 전 세계에서 수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많이 깔려있죠. 대구 지하철부터 깔기 시작해서 표준화됐어요. 그 전에 몽땅 다 사갖고 왔고. 자,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이제 4모터가 1 인버터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당시에 기술 추세를 보면 인버터 가격은 틀림없이 떨어진다. 이건 반도체니까. 그럼 제어 특성이 좋고 효율이 좋은 게 좋다. 그러면 인버터와 모터가 1대1로 매치하는 게 훨씬 좋다. 이 모터를 최적으로 제어할 수 있으니까. 그걸 주장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난 엔지니어고 정책 결정은 다른 사람들이니까 가격 이런 거. 그러니까 그때까지 시스템 전부 이거였으니까. 근데 앞으로 시스템 틀림없이 모터 하나가 1대1로 나온다. 근데 우리가 이걸 개발을 끝내니까 시멘스는 모터 하나, 인버터 하나. 마찬가지로 일본도 다 모터 하나, 인버터 하나로 움직인대.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이게 이제 정책적인 선택이었고, 근데 우리가 한 거는 이 M1, M2하고 IM3하고 IM2 이게 다 유도전동기 있었는데, 유도전동기 4개를 한 개의 인버터로 컨트롤하지만 가장 이 4개가 옵티멀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는 제어 방법을 찾았어요. 그것도 우리가 연구해가지고 찾아서 지금 적용됐고. 그럼 여러분들 이거 보면 이거 왜 꼬여 있을 것 같아, 이거 하나? 반대로 돌기 위해서 모터가 반대쪽으로 붙으니까 바퀴 이렇게 놓으니까, 그래서 반대로 돌기 위해서 하나는 꼬여 있고. 근데 이게 이제 가능한 거는 이 모터가 이 바퀴에 다 붙어 있잖아요. 바퀴에 붙어 있고 철차에 있으니까 이게 미끄러짐이 굉장히 적어요. 미끄러짐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거의 4개의 속도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조금씩 틀려. 왜 조금씩 틀리냐면 철차의 바퀴 있죠. 철차의 바퀴. 바퀴의 집견이 다 달라.
이게 오래 달리면 바퀴가 닳죠. 우리 여러분도 지하철 달리면 지하철 특히 곡선 구간 달릴 때 곡선 구간 급하게 달리면 띠익 하는 소리가 나는데 이게 이 바퀴가 이렇게 조향을 하지 않잖아. 직선으로 안에 틀잖아. 그러니까 깎여요. 마찰에서. 그래서 오랫동안 달리면 바퀴 직경을 재서 어느 정도 아래 차이가 나면 이제 바꾸게 돼 있는데 차이가 나기 바꾸기 직전까지만 해도 이것들이 속도 차이가 조금 나죠. 속도 차이가 나면 그걸 어떻게 제어를 하는 것이 내 바퀴에 가장 좋은가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트랙션 로드가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티피컬하게 가속해서 쭉 가는 이런 로드를 갖는데 가속할 때는 토로가 많이 필요하고 정속할 때는 토로가 적게 필요하고 우리나라 지하철은 처음에 가속해가지고 어느 정도 가면 파워를 바꿔서 코스팅을 해요. 코스팅이라는 거는 그냥 그대로 관성을 쭉 달리는 거예요. 관성을 쭉 달리다가 어느 정도 가서 이제 역 근처에 가면 속도를 줄여서 감속하죠. 그 옛날에는 감속하면 에너지를 다 어떻게 했냐면 이 에너지를 이제 많이 태워버렸는데 저항, 옛날에 아주 지하철 1호선 만들 때는 저항으로 전부 다 날렸어요. 그래서 기차가 쫙 역에 들어오면 저항에서 막 엄청나게 열이 나니까 기차가 들어와서 설 때 그 기차 옆에 있으면 열이 엄청나게 났어요. 한여름에 에어컨도 역사에 에어컨도 제대로 없을 때 이건 처음 지하철 1호선 맨 처음 깔릴 때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이거 하면 에너지가 이리 넘어가서 이리로 다 가요. 이리로 다 넘어가. 그럼 다른 철도가 가속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 선로에 달려있는 다른 기차가 가속하고 있으면 그 에너지를 쓰죠. 근데 브레이크도 모든 그 철로에 있는 모든 기차가 다 감속하고 있다. 감속하고 있으면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보낼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보내면 다들 닿지 않으면 이 에너지가 여기 쌓이니까 캐피시티 쌓이니까 전압이 점점 올라가요. 그때는 여기서 여기 브레이킹 레지스터를 통해서 날린다. 이게 저항이에요. 저항 박스로 날려야 돼. 그럼 그때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선로에 지금 기차가 여러 대가 있고 모든 기차가 전부 다 감속할 이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물론 존재는 하지만 그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에너지가 딴 데다 쓴다. 자, 여러분 철도를 만들면 돈은 누가 벌냐? 지하철을 만들면 이건 우린 뭐 전동차를 하니까 돈은 우리가 벌 것 같아. 전동차에서 전부 다 전기니까. 전기공사와 철도 이런 데의 값은 전체 공사비의 10%에서 20%밖에 안 낸다. 80%는 전부 다 토목공사비다. 굴 뚫어야 되잖아. 굴 뚫고 뭐 역사 짓고 이 비용이 엄청 많다.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뭘 절약해? 돈은 결국 지하철은 전부 다 터널로 다니잖아요. 지하에. 그럼 터널 사이즈를 줄여야 되죠. 터널 사이즈를 줄이려면 터널 사이즈 이게 전부 다 지하철 가서 보면 위에 이게 그 인공 파이프 가서 거기에 이제 DC, P죠. 플러스 밑에가 그라운드고 철로가 그럼 거기다 접촉해 가니까 터널을 더 크게 뚫어야 되잖아. 높이. 그 엄청난 돈이다. 그럼 이런 거를 에너지 저장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이거 위에 다 필요 없다. 싹 다 필요 없고 이것만 있다. 이것만 사람 타는 데만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간단하게 에어컨 위에 달린 것점을 밑으로 집어넣고 작게 만들어서 밑으로 집어넣고 하면은 터널을 줄일 수 있잖아. 그럼 이거 에너지는 어떻게 쓸래? 에너지는 바닥에다 캐패시터나 아니면 리튬이온 배터리 쫙 깔아갖고 여기에 들어가면 충전하면 된다. 여기서 이거 어차피 여기 용받아 쓸 거 아니야. 그런 지하철을 벌써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그러면 아주 간단하지. 그럼 돈을 확 줄이셔야 돼요. 터널 공사비를. 자, 그런 생각들 우리는 지금 못하고 있지만 자, 그럼 텐션 로드라는 게 있어요. 텐션 로드라는 건 뭔가 하면 양쪽에서 롤이 있어가 롤을 이렇게 풀고 감는 거예요. 롤을 풀고 감는 거예요. 그럼 롤이 있는데 롤을 이렇게 풀고 가면 롤이 두 개가 풀고 가면 여기 이게 텐션이 열려 있어요. 롤 사이에. 자, 이런 구조죠. 자, 여기 페이어 프릴이 있고 텐션 롤이 있어요. 두 개가 이제 하나는 풀고 하나는 이제 감는다고 생각합시다. 여기에 들어가는 속도는 일정해. 이 선 속도는 일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인가되는 힘은 일정하다고 합시다. 그러면 V 곱하기 F 하면 이게 파워죠? V 곱하기 F. 파워. 그럼 여기 파워와 여기 파워 똑같아야 되겠죠? 양쪽에서 힘이 똑같아야 되죠? 그러면 이거에 토크는 달라지죠. 왜냐하면 페이어프를 이게 풀면 풀수록
이 직경이 줄어드니까. 직경이 줄어들면 속도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더 빨리, 점점 굴면 굴수록 빨리 돌아야 돼. 빨리 돌고, 토르크는 점점 적어지죠. 왜냐면 힘을 일정하니까. 힘을 일정한데, 직경이 줄어드니까 토르크는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보면, 이걸 보면, 이런 부하는 어떤 부하인가 하면, 이렇게 된다. 토르크 스피드 커브가 속도가 올라가면, 로테이션을 한 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토르크는 줄어들고, 속도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토르크는 커진다. 왜냐면 롤이 반경이 크다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토르크하면, 이거는 두 개를 곱하면, 파워를 계산하면, 파워는 완전히 직선이다. 파워는, 모터의 파워는 직선이다. 직선일 수밖에 없는 게, 여기, 텐션 하는 그 철판, 이런 걸 보면, 철판의 힘과 속도가 똑같으니까, 힘과 속도가 일정하면, 속도 일정하고 곱하기 힘 일정하면, 속도 곱하기 힘이 파워니까, 그 파워가 모터가 만드니까 파워는 일정하다. 단, 가속과 감속을 위해서는 토크가 필요하다. 맨 처음에 릴 정지에 있잖아요. 이때부터 막 이제 가속해가지고 이거 풀기 시작하고 땡기기 시작하면, 그때는 전동기가 돌기 시작할 때는, 그때는 가속 토크와 또 멈출 때는 감속 토크가 필요하다. 그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보면 콘스탄트 트랜스포테이션 스피드고 롤 레디어스가 증가하면 로테이팅 스피드가 그걸 감소하고 이너샤가 감소한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런 부하를 해석하려면 이너샤가 변한다는 걸 반드시 넣어야 된다. 토르크는 JD 오메가 DT가 아니고 토르크는 JD 오메가 DT지만 플러스 오메가 DJ DT가 있다. 일반적으로 관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DJ DT 텀을 무시했는데 이건 관성이 변한다. 이걸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이것도 우리가 했다. 자, 다음부터 example 나오는 건, 자, 내가 한 20몇 년 동안 하면서 다 프로젝트에서 했던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숫자가 다 실제 숫자가요. 자, 그래서 다음, 이거 연습 문제 다 있는 건데, 이제, 이거는 연습 문제 그냥 그린 거 있죠? 자, 이거 continuous annealing line이다. 이거 우리나라 포항제철에 있어요. 포항제철에 있는 라인을 하나 대표적으로 하나 그린 거예요. annealing 라인이 열 처리하는 라인이에요. 금속에 열 처리하면 금속의 특성이 바뀌죠. 이걸 처리하는 건데, 자, 페어 드릴이 있고, 웰더가 있고, 텐션 레버가 있고, 그 다음에 쭉 가서 엔트리 루퍼가 있고, 딜리버리 루퍼가 있고, 브라이블 롤이 있고, 그 다음에 쉐어가 있고, 다시 텐션 롤이 있어요. 자, 여기서 철판에 두루마리가 딱 와, 두루마리가 와서, 여기 쭉 가서 이게 퍼네스잖아. 이게 열 처리예요. 가열로예요. 가열로에서 열을 인가해가지고 철판의 특성을 좀 바꿔요. 여러 가지로 철판의 특성을 더 유용한 쪽으로 바꿔서 다시 이제 철판을 감는 거예요. 여기서 저 철판이 들어가서 감으면 이제 새로운 철판이 돼서 나가는 거죠. 근데 일괄 공정이야. 쉬지 않고 계속 24시간 쫙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롤은 말려있는 거는 뭐 한도가 있겠죠. 무한히 말려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롤이 말려갖고 와. 그럼 이게 뭐 하는 거냐? 롤이 도착하죠. 롤이 도착해가지고 이게 다 풀렸어. 이제 이게 다 풀렸어. 이제 없어, 이제 롤은. 그럼 새 롤이 와. 새 롤이 오면, 여기 딱 들어가지고 끝에다가 두 롤을 사야 되면, 이게 이제 다 풀어서 이제 철판이 끝났죠? 그러면 새 철판이 오잖아요. 그럼 두 개를 붙여가지고 용접을 해요. 롤을 용접을 해. 그럼 롤이 어떻게 되니까? 한 두루마리로 계속 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요건 끝나지만 계속 같은 롤을, 마른 걸 계속 용접에다 딱 이어놓고, 이게 그래서 웰더예요. 용접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아가지고, 여기 지금 텐션을 유지해요. 이거 각각의 모터가 다 붙어 있어요. 롤이 붙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 철판의 텐션을 유지해요. 팽팽한 텐션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열 처리하는 거고. 자, 엔트리 루프하고 딜리버리 루프, 이건 뭐 하는 걸까? 이 끝도 마찬가지. 끝도 밀이죠? 이제 롤링 미는 거야. 이제 이게 정말 밀이에요. 그래서 열 처리한 다음에 또 이제 쫙, 이 두께가 두께가 후판이 맞다. 그 다음 두께가 5mm짜리다. 이제 1mm나 0몇 mm로 철판을 쫙 밀어서 두께를 처리할 수 있죠. 그래서 두께를 처리하면 두께를 이제 밀었다. 그럼 여기는 CO는 뭐 하는 거야, CO는? 거의 자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이제 다 말았다. 다 말렸다. 다 말렸다. 그럼 잘라야 되잖아. 자르고, 그럼 다음 여기로, 다음 거는 이리 가서 이리 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도 마찬가지. 종이 프로세스도 마찬가지. 종이도 만들어가지고, 그 물 빼고 이러면서 이걸 말죠. 그러니까 종이 특기도 그렇죠. 이 두 개의 롤을 막 마는데, 여기서 이 종이라고 합시다. 이 롤에, 여기 지나가는 롤에 압력이 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틀리면 종이 쫙 찢어져요. 두루마리 말다가, 큰 종이 두루마리가 오는데,
그게 이제 물하고 뭐 해서 공정하다가 이게 물기가 있으면 굉장히 잘 찢어져요. 그래서 이게 힘이 조금만 틀리면 쭉 찢어져요. 철판도 열 받아가지고 열 쫙 받아서 있는데 이걸 강하지 못하게 열 받아 있으니까 거기서 이게 틀리면 찌그러지고 잘리고 그래. 그러니까 조정을 굉장히 잘해야 돼. 압력 조정을. 텐션 조정을 굉장히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철판이 지나가면서 이게 아주 일정한 속도로 지나가야 돼. 일정한 속도로 지나가고 걸리는 힘도 일정해요. 그래야지 이게 철판이 균일하게 압연이 돼요. 굉장히 어려운 컨트롤이에요. 이 설비를 다 갖다가 다 사도 조립하는 노하우가 없으면 이것도 못해. 그리고 여기서 이걸 이거 설비를 사갖고 이걸 다 가르쳐줘. 이거 어떻게 제어하고, 이거 압력이 얼마나 가야 되고, 이건 어느 부분에 압력이 더 세야 되고, 이런 거를, 힘이 더 세야 되고, 이거 더 가르쳐줘야 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노하우예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우리나라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 이제 상당히 많이 알고 있죠. 설비도 일부 국산하고. 자, 이런 거. 자, 그럼 이건 뭘까? 딜리버리 루프하고 엔트리 루프는 뭐 하는 걸까? 오늘 잘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는 건지. 왜 필요할까? 힌트를 주면 이 딜리버리 루프하고 이 루프잖아. 루프는 이 위에 여기 있죠. 여러분들이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요. 위아래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가잖아. 이게 위아래로 움직여요. 그럼 어디 쓸 것 같아? 왜 저게 필요할까? 길이를 맞춰주는 건데, 열팽창,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버퍼. 무슨 버퍼? 맞아. 공정이 중단될 수밖에 없죠. 웰더 하면, 여기 끝나고 와가지고 용접해야 되잖아. 시간이 걸리잖아. 이거 아무것도 안 나가잖아요. 여기 일괄 공정이기 때문에 계속 나가야 되니까, 이걸 여기서, 이게 버퍼죠. 여기서 쭉 줄어들면, 여기 저장됐던 게 가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공급되면 얘가 다시 이제 원위치로 늘어나고, 그 사이에 이제 이걸 저장해 놓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나가야 되는데, 이게 가위로 자르고 교체하는데 못 나가잖아요, 이제. 그럼 얘가 늘어나면서 그걸 흡수하죠. 그런 공정이다. 그러니까 텐션 로드, 이런 거. 이런 모터가 우리가 했던 공정에 페이오프릴하고 텐션 롤하고 이 안에 모터가 40개쯤 들어간다. 이게 전부 다 싱크로나이즈 해야 되고, 제어가 정확하게 같아야 돼요. 네, 굉장히 힘든 제어다. 라인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고, 전동기 하나가 메가와트급이다, 이제. 전부 다 메가와트급. 이거 하나는, 이런 전동기는 수십 킬로와트에서 뭐 100킬로와트 이런 거고, 메가와트급. 이걸 이제 국산화하는 게 이제 장난이 아니기 어렵죠. 처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 한 적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숙제가 아니고, 세월은 연습 문제 나온다, 이거. 자, 이거 하나 해봅시다. 이거는, 언제 한건가면 1988년, 89년, 그때, 이제 처음 설계한 그 엘리베이터예요. 분당 240m. 24패신저. 그러니까, 웨이트 1600kg, 65kg 곱하기 25명, 25인승 엘리베이터고, 카가 이렇게 생기고, 움직도로에다 이렇게 매달려 있고, 시브가 있고, 여기 카운트 웨이트가 역시 움직도로를 만들었죠. 이거의 속도의 2배로 이것도 돌아간다. 힘을 줄이기 위해서. 무빙 블로어는 1층에서 31층까지. 그럼 30층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럼 한 층의 높이는 대개 3m. 지금은 3m 좀 더 넘지만, 그냥 계산하기 좋게 3m 하면 30층 가면 90m쯤 가는 거죠. 90m. 그 다음에 매스 오브 카운트 웨이트. 카운트 웨이트는 이 매스가 3,134kg. 그 다음 매스 오브 케이지. 케이지 깡통죠. 사람 타는 무게가 2,345. 그러면 여기 사람이 반 탔다 그러면 이게 800kg, 1,600kg가 페이로드니까 800kg 여기 더하면 800kg 더하면 거의 이거 숫자가 똑같아요. 그래서 딱 밸런스되게 맞춰놨다. 이거. 다음 시브의 이너시아. 이 시브의 이너시아는 95kg 메타스퀘어. 모타의 이너시아는 25kg. 그럼 이거 전체 합치면 모타하고 시브는 1대1로 직결되어 있으니까 120kg 메타스퀘어고, 시브의 다이아메터는 710m다. 710mm다. 71cm. 한 번 감길 때마다, 한 번 모타가 돌 때마다 얼마만큼 이동한다는 걸 알죠?
그래서 모타의 줄의 길이가 늘어나지도 않고 줄이 미끄러지지도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이와 같은 저크가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0.7초, 1.7m. 그럼 이거 곱하면 얼마예요? 최고 가속도가 얼마예요? 이걸 적분하면 되죠? 0.7초 동안 가속하니까 1.4 곱하기 0.7 하면 얼마죠? 0.8? 0.98. 그러니까 미터 per 세크 제곱. 그러니까 우리가 9.8m per 세크 제곱이 1G잖아. 그러니까 10분의 1G보다 조금 작죠? 10분의 1G보다 작게 이렇게 설계가, 이렇게 가속도를 그리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가속도가 빵이니까 등속운동. 그럼 등속운동 하다가 이게 다시 감속. 쭉 가서 감속. 이 순간이 딱 되면 이론적으로 가속도 빵, 속도 빵, 위치 빵, 위치해라 빵. 원하는, 이게 굉장히 어렵죠. 세 개가 동시에 빵. 그래야 가속도도 연결해야 되고, 그때 속도도 연결해야 되고, 위치도 연결해야 돼요. 그 제어는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래서 딱 가면 그 위치에 딱 서야 되는데, 위치 오차가 5mm 이내에 서야 돼. 90m를 달린 거잖아. 90m를 쫙 달려서 딱 섰는데, 위치 오차 5mm 이내에 속도, 가속도 전부 다 연결해야 된다. 굉장히 어려운 제어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기 부분에 가서 이렇게 안 하고, 여기 부분에 가서 확 속도를 낮춰갖고, 거의 기어가다시피 하다가 선다예요. 그럼 오래 걸리잖아. 이까지 오는데 17초 걸렸다. 17초 걸렸는데 나중에 서는데 3초쯤 걸린다. 그럼 굉장히 답답하지, 사람들이. 그걸 얼마나 줄이냐 하는 게 엘리베이터에서의 기술이다. 자, 이것도 연습 문제, 여러분 한번 연습 문제 풀어볼 수 있고, 누가 답 달라고 그랬는데, 답을 놔주면 여러분한테 이렇게 저기 안에서 앉지 않고 전 세계로 퍼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오면 우리 조교가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답을 맞춰줄 수는 있다. 그냥 대충이라도 풀어오면 답을 알려줄 수 있다. 꼭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 자, 이것도 실제적인 건데, 이거 어디가 있냐면, 삼성중공업이 지금 창원에 엔진 공장이 옛날에 있었어요. 삼성중공업에 선박 엔진을 만들어가지고 들어올리는 크레인. 창원 가면, 창원하고 마산 경계 지역에 이런 큰 크레인이 있어요. 엔진 블락 260톤을 들어올릴 수 있는 크레인인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모터를 감아요. 모터를 가면 움직도로에 이렇게 쫙 세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매달았어요. 그럼 각각의 도로에는 전달 효율이 0.98 정도 돼요. 실제 숫자에 전부 다. 기계하는 사람하고 맞춰서 0.98 정도 되고, 기아 레이쇼는 여기에 400대 1 기아가 있어요. 400대 1.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천천히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아 레이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는 안 되죠. 스피드가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갈 수 없다고 그랬죠. 왜냐면 가속도가 연속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스피드가 불연속적으로 갈 수 없지만, 일단 스피드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치면 1분에 2m 올라가요. 이게 속도가 1분에 분당 2m.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딱 선박 엔진을 찝어가지고 쭉 끌어올려가지고 배가 밑에 있어요. 배에다 딱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선박 엔진을 갖고 와서 올린 다음에 차를 전부 다, 크레인을 전부 다 앞으로 쭉 밀어가지고 해안가에 거기 딱 배가 되고 있으면 배 위에다 올리는 건데 260톤 블락. 그러니까 올리는 시간이 분당 2m예요. 한 10m 올리면 되니까 5분이면 되죠? 이렇게 쭉 간다. 그래서 이게 지금 10분 가는 거네? 10분. 그러니까 10분, 600초 가니까, 600초 가면 10분 올라가니까, 20m 올라가네. 엔진 20m 들었다가 옆으로 쭉 가서 이 기간 동안은 메카니컬 브레이크로 딱 잡고, 그 다음에 크레인 전부 다가 앞으로 쭉 이동해가지고, 그 배 있는 위치까지 가면 내리면 되죠. 이와 같이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이 안에 일렉트릭 파워 모터 해서 이 안에 C 브레이크가 있는데, 여기 보면 98cm C가 두께가 이게 1m고, 그러면 이 철판 두께가 2cm죠. 2cm짜리 통이다, 원통. 그러면 이너셜화 계산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여기 모터의 파워가 좀 도대체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을 계산한다. 그럼 우리 이거 다 계산해서 제어하는 게 우리 목표였으니까. 자, 이런 거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가 지하철 맨 처음에 해가지고 개발했었던 거죠. 우리가 4M4T라 부르는데, M카가 4개, 트레일러카가 4개. 그래서 M카 4개, 트레일러카 4개. 그러니까 카는 28톤, 모타는 30톤. 그 다음에 맥시멈 웨이터 페이로드는 20톤, 카당 20톤. 카당 20톤이다. 그럼 사람 무게가 평균적으로
한 60kg 정도 된다고 치면 60kg 정도 된다면 20톤 실으면 카당 얼마 타는 거야? 그럼 300명? 카 하나에? 그죠? 300명 하면 60kg 하면 18톤 되나? 그죠? 300명. 실제 300명 타기 힘들어. 근데 일단 오버로드 엄청 들어간다고 쳐서 20톤 카 한다. 20톤 카 해가지고 이거 해가 계산하면 처음에 이제 레지스턴스가 필요하죠. 레지스턴스. 그러니까 이게 달리면 마찰이 있잖아요. 마찰을 어떻게 계산하냐고? 마찰이 이 정도 이런 걸로 주어진다. 이거 전부 다 계산식 다 찾은 거예요. 실험해가지고 R이라는 것은 R은 킬로그램 중 per 톤. 1톤당 무게 1톤당 얼마 킬로그램 중 하면 이건 힘이죠. 힘이라 해요. 힘, 포스. 힘. 그럼 R은 1.867 플러스 0.0359 VA라는 것은 속도의 단위는 여기서는 킬로미터 per hour. 다음에 속도의 제곱을 미리하는 텀, 속도의 미리하는 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뭐 관성 이런 것도 다, 등가 관성을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이게 도는 거, 이게 무게를 전부 다 등가 관성으로 고쳐가고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이걸, 이 파워가 얼마 필요하냐?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게 문제가 있죠. 트랙션. 다음에 이건 포항제철에 실제로 우리가 했던 프로젝트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힘이 텐션이 64,000N이고 미스가 900mm, 폭이 900mm고 두께가 2mm인 철판이 64,000인데 얼마나 빨리 가냐면 1초에 10m씩 가요. 1초에 10m씩. 1초에 10m 가면 시속 36km죠. 철판이 시속 36km 쫙 가는데 그 인간의 힘은 64,000N이에요. 64,000N은 인간 가운데 64,000N이면 뭐 여러분 생각이 별로 안 나죠? 64,000N이면 얼마인가 하면 6,400kg 6.4톤을 들고 있는 무게예요. 그 힘이야. 그 힘을 철판에 인가한 거야. 양쪽에 인가하고 그 힘을 정확하게 유지하면서 속도는 10m/s로 쫙 날아가는. 그럼 이걸 조절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기아가 여기 3.1대1 기아가 있어요. 모터가. 이거의 어려운 점은 뭐 제어는 정근이 잘하겠지만 이거의 어려운 점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이게 막대기 있잖아. 축 막대기. 여기는 뭐 엄청 뜨겁죠. 지금 이거는 뭐 철판 이게 거의 녹아가지고 볼건 철판일 수 있어요. 굉장히 뜨거워. 여기 물로 막 물 부어서 식히고 여기 축이 직경이 80cm쯤 돼요. 80cm 직경이 철로 만든 강철로 만든 직경 80cm에 길이가 몇 메타가 넘죠? 뭐 5, 6m, 뭐 10m 가까이 길이가 쫙 있는데 이게 모터가 돌아. 그럼 이게 축이 비틀려요. 축이 비틀려. 상상이 안 되지. 직경 80cm가 되는 축이 비틀려요. 비틀려가지고 여기 메스가 있죠. 여기 이너셔가 있고 여기 이너셔가 있어요. 기아박스가 이너셔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모터로 또 이너셔 모터로 타. 그 다음에 여기 메스 하나, 메스 2, 메스 3.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축이 비틀려요. 축이 비틀리면 비틀림 용수철이 되죠. 비틀어놨다 쇠를 탁 놓으면 팽 돌잖아요. 그러니까 비틀림 용수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럼 여기서는 모터를 제어를 하지만 모터가 팍 빨리 돌리면 이 축이 비틀렸다가 풀리고 그러면 덜덜덜 떨죠. 이걸 제어를 해야 돼. 전 세계 제철소에 이거 제어하는 게 또 문제죠. 그래서 이걸 제어하는 게 굉장히 논문들 많고 한 20몇 년 전에 뭐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도 이거 해가지고 박사 한 명 생겼어. 제가 뭐 익스텐디드 칼만 필터도 쓰고 온갖 걸 다 해요. 단 이제 여러분들 숙제가 위에 있는데 여기 연습 문제 여기다 센서를 달아가지고 속도를 측정한 문제가 굉장히 쉬워져요. 여기 속도를 알 수 있으면 여기에 포지션이나 속도를 알 수 있으면 그걸 바로 피드백을 제어하면 굉장히 쉬운데 여기 속도를 센싱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여기 환경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센싱할 수 없고 그러니까 여기다 붙어 있는 걸로 해서 전부 다 에스티메이션하고 해야 돼요. 그게 옵서버 쓰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제어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까지는 안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런 비틀림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의 파워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거. 이거 전부 다 시험 문제에 나온 거예요. 이거 옛날에 그냥 이거 다 설명한 다음에 중간고사에 이런 시험 문제 푸는 거야 이거. 푼 학생들이 있다니까? 자,
그 다음에 로봇 타이어 벤츄리 크레인, 이런 크레인 있죠. 항구에. 이거 로봇 타이어, 고무바퀴라는 거야, 고무바퀴. 고무바퀴 이렇게 돼가지고 컨테이너 박스 들었다 내렸다 하는 건데, 이게 항구에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죠. 여기 있는 큰 거, 여기 있는 큰 것들은, 여기 있는 것들은, 이건 레일 마운티드, 큐이사이드 크레인이라는 거예요. 레일 마운티드. 이거 레일 마운티드. 이 항구 바로 앞에, 바다가 딱 있으면 항구 바로 앞에 레일을 쫙 깔아놨어요. 이건 레일 위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건 뭐 하는가 하면 배에서 직접 컨테이너 박스를 들었다가 내리는 거고. 들었다 내리면 여기 트럭들이나 이런 게 있죠? 그럼 거기다 올리는 거고. 이거는 뭔가 하면 이걸 갖다가 들어가지고, 이건 야적장을 들어가지고 쌓는 거예요. 그 컨테이너 박스를. 야적장 위에다가. 트럭이 갖고 온 컨테이너 박스를 야적장에다 쌓는 그런 크레인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도 다 들어 올려야 되죠. 자, 이게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생기고, 여기 컨테이너 40피트짜리 컨테이너 트럭이 컨테이너 박스가 이 정도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현대 마크인데, 이게 쭉 컨테이너 박스를 들고 오면, 이렇게 해가지고 야적장에 이렇게 막 쌓는 거예요. 6단으로 쌓기도 하고, 쭉쭉 쌓아 올리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기서 찝어가지고, 이걸 찝어서 올려갖고, 뭐 쭉 가가, 이게 전부가 바퀴니까 앞으로 가든지, 뭐,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건 진짜, 조향도 되고, 이래서 뭐,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적당한 위치 가면,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자, 이건 완전한 전기 자동차예요. 시리즈 전기 자동차. 모든 파워를 디젤 엔진이 만들어요. 디젤 엔진이 만들어서 디젤 엔진이 전기로 100% 전기로 고쳐서 다음 움직이는 모든 건 전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 시스템이 엔진이 얼마나 쓰냐면 300 몇십 킬로와트쯤 돼요. 그러면 한 500마력짜리 디젤 엔진을 써. 500마력짜리 디젤 엔진을 써서 이걸 전부 다 컨트롤하죠. 자, 이거의 문제점은 뭔가 하면 이 무게를 들어올릴 때는 모터가 열심히 일을 하죠. 내릴 때는 이 카운트 웨이트가 없어요. 카운트 웨이트는 설치할 수가 없으니까. 자, 이건 무조건 이 모든 무게를 전부 다 모터가 생으로 끌어올려요. 얼마냐 하면 이게 40피트 안에 차면 이게 한 30톤에서 40톤 되고, 이거 컨테이너 박스를 찝는 집게가 한 10톤쯤 돼요. 그러니까 토탈 40톤에서 50톤 되는 걸 들어올려요. 자, 들어올리는 건 좋아. 내리는 거는, 들고 맨날 그냥 매달려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어딘가에 갖다 놔야 되겠죠. 트럭 위에다 갖다 놓든지, 아니면 원래 야적장에 있는 컨테이너를 집어가지고 트럭 위에 올려놓든지, 아니면 트럭이 갖고 온 걸 야적장에 보내든지, 한번 올리면 반드시 내려야 돼. 내릴 때는 위치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냥 모터를 풀면 그냥 밑에 들이박을 거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려가는 운동 방향하고 반대쪽으로 힘을 줘야죠. 그러니까 등속 운동을 해서 사뿐히 내려올 거예요. 그럼 막대한 에너지가 나와요. 그 에너지는 당연히 못하니까 발전을 하죠. 발전기를 보니까. 발전하면 그 에너지는 보낼 데가 없잖아요. 디젤 엔진이니까. 디젤 엔진 절대로 그걸 못 받죠.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 100% 저항으로 태워요. 여기 다 저항 박스가 있어요. 여기 어디에 저항 박스가 있어요. 저항이 얼마쯤 되는가 하면 200kW짜리 히터예요. 전기 히터가 200kW면, 내가 겨울에 한번 봤는데, 눈이 막 펑펑 나려고 있어요. 전기 히터 위에 이제 사람이 따이면 되니까 위에 이제 카바가 씌워져 있죠. 그 쫙 가면 눈이 이렇게 쫙 그 카바에 가면 바로 수증기로 올라가. 그렇게 전기를 보인다, 이거. 자, 이렇게 돼 있죠. 쌓아갖고 이렇게 일단 이래서 올려. 그 다음 쭉 가서 이렇게 가서 놓고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가서 내려놓는다. 이런 프로세스. 그래서 이렇게 착착착 쌓는다. 칼럼 1, 칼럼 2. 실제로 우리 다 했으니까. 이거 다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자, 이렇게 돼 있다. 400kW급의 엔진 제네레이터로 발전을 해요. 삼상 발전을 해서. 그 다음에 15kW 옥스로드라는 것은 이건 60Hz 발전을 해서 60Hz 쓰는 거죠. 에어컨, 다음 유압 펌프, 다 전동 펌프니까 이런 거 다 15kW 정도 돼요. 토탈 파워가. 그 외에 뭐, 그 안에 사람이 움직여야 되니까, 크레인이고 움직이는데 들어간 사람을 위한 뭐, 그런 여러 가지 컨트롤 시스템, 이런 거 다 AC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15kW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가정 전기를 많이 쓰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호이스트 모터, 끌어올리는 거. 호이스트 모터가 있고, 트롤리 모터는 좌우로 움직이는 거. 그래서 이런 모터들이 있다. 이렇게 시스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된다? 이 호이스트, 올릴 때는 전기가 나오지만 내릴 때는 전기가 여기까지 가서 여기서 열로 사라진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고치면 15kW 옥스로드 여기다가 파워 컨버션을 해가지고 캐패시터를 달았다. 캐패시터.
그러면 에너지가 이렇게 와서 이리 가서 캐피시티에 들어간다. 캐피시티에 들어가고 캐피시티에 에너지가 필요하면 에너지가 이리 가서 도와준다. 그럼 엔진은 150kW만 하면 된다. 왜 400kW에서 여기는 150kW만 가고 여기서 나머지 전기가 이리 가면 되니까. 그러면 에너지 세이빙을 엄청나게 할 수 있다. 전 세계에 이게 지금 400대 깔려있다. 이것도 우리 학교에서 연구한 거. 슈퍼캡, 캐패시터. 여기 1톤쯤 쓴다, 이 캐패시터를. 1톤. 그래서 하면 375kW 엔진을 썼을 때, 122kW 엔진을 썼을 때, 엔진 무게가 이건 3,400kg이고 3.4톤이고 이거는 1.5톤밖에 안 된다. 엔진 무게가 확 줄고 그 다음에 우리가 캐패시터 1톤쯤 더 써도 이게 무게가 더 적다예요. 에너지 효율은 얼마나 되냐? 에너지 효율은 엄청 좋아진다예요. 그래서 이걸 에너지를 일본, 중국의 홍콩 항구, 상해 항구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에너지 세이빙 38%, 이거 42%, 33%쯤 나온다예요. 그럼 에너지 캐패시터 얼마나냐? 600V 22 페라, 600V 40페라, 600V 34페라. 마이크로 미리 아니고 페라 쓰려는 거야. 그러니까 무게가 톤이죠. 6.4 메가주를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럼 에너지가 38% 저장하면 이거는 보통 페이백 타임이 1, 2년이면 나온다. 2년. 그래서 작년에도 많이 팔았다 그러더라고요. 이건 팔면 우리 학교가 로열티 받는다. 자,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익스카베이터. 익스카베이터가 뭔가 굴삭기야. 이거 땅 파는 거. 여러 가지 있죠. 익스카베이터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땅 파는 거. 땅 팔고 뭐 땅 파는 거 요새 이걸로 구멍도 뚫고 뭐 이 안에 툴만 바꾸면 여러 가지 구멍도 뚫고 뭐 여러 가지 하죠. 집 같은 것도 부수기도 하고 이거다 망치 달아가지고 집 같은 거 부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요. 자, 이게 동작이 여러 가지 있죠. 그러니까 첫째, 이 스윙 동작이 있어요. 스윙 동작. 이 굉장히 중요한 동작. 사람이 타고 이쪽에 삥 돌잖아. 삥 도는 스윙 동작이 있고, 그 다음 붐 동작이 있어요. 이게 큰 팔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고, 암 동작은 이렇게 가는 게 있고, 그 다음 버켓 동작. 이렇게 버켓 동작. 이게 있죠.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동작이 있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유압으로 움직여요. 유압? 프레셔 오일. 기름에다 압력을 줘가지고 그걸로 미는 거야. 그러니까 오직 한 가지. 이 모든 소스는 엔진에서 나와요. 자, 엔진이 있어요. 엔진. 하이드롤 펌프가 있어요. 엔진은 무조건 아이들링을 하는데, 아이들링이 우리처럼 자동차 아이들링은 저속 아이들링을 하지만 고속 아이들링을 해요. 굉장히 전격 속도에서 계속 이게 돌아. 그래가지고 하이드롤 펌프를 엄청 돌려요. 하이드롤 펌프를 돌리면 이 컨트롤 밸브가 있어요. 컨트롤 밸브가 있어서 이게 펌프가 이제 압력을 잔뜩 만들죠. 그럼 컨트롤 밸브가 있어서 컨트롤 밸브를 딱 열면 이 필요한 것으로 이 엄청난 압력을 가진 오일이 전달돼요. 그럼 하이드롤 모터가 압력에 의해서 이 압력으로 모터가 돌아서 이거 약간 레프트 라이트 트래블링도 하고 레프트 라이트 트래블링도 하고 스윙도 하고 다음에 붐, 암, 버켓, 실린더 이런 것들이 실린더들이 쫙 있어서 그 실린더 밀었다 당겼다 하죠. 그럼 동작을 안 하면 어떻게 돼? 그냥 정지해 있다. 정지해 있다. 정지해 있을 때 얘는 계속 돌아. 얘는 계속 돌면 이 컨트롤 밸브를 다 털어가지고 이거 압력을 안 보내고 압력을 탱크에 그냥 보내. 탱크에 보내면 고압으로 압력이 엄청나게 걸렸던 기름이 탱크로 보내가지고 탱크에서 열로 바뀌어. 그럼 열을 팬들로 식혀요. 효율이 얼마냐 하면 여기서 따질 게 아니라 이해도 한 30%밖에 안 돼. 열 효율이 좋아야 30%. 여기서 따져서 8% 정도밖에 안 돼. 기계적인 출력으로 나온 게. 진짜 기름을 엄청나게 버리는 거예요. 토탈 적이 30%에서 8% 하면 얼마야? 그럼 한 3%반 3% 기름에 실제 일하는 거는. 이걸 갖다가 고치자. 전부 다 모터로 할 수 있다. 모터로 하는데 그럼 돈이 너무 비싸게 드니까. 그래서 이거 스윙을 고치자. 이거는 효율적이다. 스윙을 고치자. 스윙은 여러분 땅을 파가지고 이거 일하는 거 있지만 땅을 파서 보통 트럭 같은 데 싣잖아. 그럼 한번 파가 버켓을 채우면 이게 쫙 돌아가지고 딱 스윙을 하잖아. 차체 정보가 쭉 돌아서 세우죠. 근데 이게 여러분이 보면 이게 이렇게 돌잖아. 이게 돌면
이게 팔을 스트레치 해가지고 쭉 스트레치, 이걸 잔뜩이다 돌멩이나 흙을 싣고, 이게 전부 다 돌죠. 그러니까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 이 관성이, 일단 여기 포인트 매스가 있으면, 관성은 R의 스퀘어의 포인트 매스예요. MR 스퀘어니까. 그럼 R의 스퀘어의 포인트 매스에 해당하는 관성이 2분의 1 J 오메가 스퀘어로 가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에너지예요. 그냥 쭉 가서 지가 빙빙 돌긴 않겠지. 계속 같은 속도로 돌면. 그럴 일이 없으니까. 한 번 위치에서 가속하면 저희가 서야 돼. 설 때는 그 에너지는 다 어디로 가겠어? 그 에너지는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고치자. 그래서 이게 메카니컬 파워를 전부 다 해가지고 이게 하이드롤릭 파워로 바꾸고 하이드롤릭 파워로 다시 메카니컬 파워로 바꾸는 게 이게 기존의 저기였죠. 자, 그래서 컨트롤 밸브가 컨트롤 unused oil and return back to the oil tank 하이드롤릭 로스가 생긴다. 그래서 티피컬 로드 프로파일을 보면 액추에이터 파워를 전부 다 더한 게 이거예요. 액추에이터 파워를 다 더하면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이 네거티브라는 것은 액추에이터 파워가 네거티브예요.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액추에이터 파워는 마이너스, 발전한다. 에너지가 무게로 나온다는 거예요. 액추에이터 파워. 유압이니까 저쪽에서 무게로 이렇게 큰 무게로 밀면 무게가 떨어지면 그게 유압으로 거꾸로 나오죠. 그래서 액추에이터 파워는 이렇게 막 네거티브로 나오는데 실제로 어떤 일을 보면 근데 엔진의 파워는 엔진 아웃풋 파워는 항상 플러스예요. 엔진 네거티브 안 될 수 없잖아. 엔진은 뭐 100 올라갔다 100% 올라갔다 뭐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로스예요. 이 차이는 전부 다 로스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바꾸자. 그래서 엔진 아웃풋 모아 파워 된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바꾸자. 그러니까 제너레이터를 중간에 붙였어요. 제너레이터 붙여가지고 그 사이 엔진하고 하이드롤 펌프 사이에 제너레이터 붙여서 이걸 컨트롤하고 그래서 에너지를 일렉트릭 모터에서 인버터 거쳐서 이 캐패시터 슈퍼캡에다가 쌓는다. 이건. 슈퍼캡에 쌓았다가 필요하면 보내고 이 힘이 필요하면 제너레이터를 모터로 돌리기도 하고 그래서 발전해가 여기서 온 에너지를 발전해 캐패시터에 쌓고 마찬가지 일렉트릭 모터가 스윙해서 쫙 갈 때는 얘가 에너지를 도와주고 만약에 서야 될 때 지금 운동 에너지가 서야 될 때 관성에 축적된 에너지를 뽑아서 저장한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 그럼 메카니컬 파워가 이제 일렉트릭 파워로 돌아가죠. 그다음 하이드롤 파워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이런 식으로 일렉트릭 파워로 중간에 변화한다. 그래서 보면 컨벤셔널 엑스카베이터는 엔진 파워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움직여요. 파란색으로 움직이는데 그 다음에 이 하이브리드 엑스카베이터 슈퍼캡이 있는 거는 여기 쫙 올라가서 100% 이상 엔진 중지 필요하지도 않고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오퍼레이팅 모드에 따라서 그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그래서 해보면 하이브리드로 하면 컨벤셔널에 비해서 에너지 컨섬션이 20몇 %쯤 준다. 하나만 바꿔도 스윙 동작 하나만 바꿔도 물론 전 동작을 바꾸면 훨씬 줄겠지. 그럼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하나만 바꿔도 20몇 % 정도 준다. 24% 리덕션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두산중공업하고 야심차게 해서 다 만들어가고 데모도 하고 싹 다 했지. 근데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인프라코어 한때는 중국의 굴삭기 시장의 반 이상 가까이 두산인프라코어가 했는데 중국 경기가 떨어진 다음에 중국이 이제 막 국산화해가지고 시장을 다 잃어먹어가지고 두산인프라코어 뭐 다 박살났지. 우리 서울대 기계과 좋은 친구들 많이 갔는데 뭐 다 한때 뭐 몇 년 전에 굉장히 시끄러웠죠. 막 신입사원까지 막 해고 아니었다. 하니 그래서 이거는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물론 세계적으로 이런 걸 지금 파는 메이커들도 있고 한데 두산인프라코어하고 열심히 했는데 상품화를 못했어요. 자, 이런 여러 가지 무화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전동기가 다양한 곳에서 정말 다양하게 쓰이는데 지금 발전하고 있는 파워 일렉트로닉스 기술하고 에너지 저장 기술 이런 걸 하면 그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 한다. 그런 거 할 수 있다. 에너지도 엄청 세이브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에너지 값이 너무 싸가지고 못하지.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은 독일,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곽강받고 있다. 전기값이 비싸니까. 자, 이제 전기기계와 파워 컨버터에 대한 기본적인 모델링에 대해서 할 거예요. 챕터 2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쓰게 될 그 직류전동기와
다음에 교류 전동기 중에 유도 전동기, 다음에 영구조색 전동기 이런 것들하고 그리고 전력 변환기에 아주 기본적으로 모델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려면 약간의 회로 이론 지식 정도가 필요하다. 특히 복소수로 교류 회로를 해석하는 그런 지식이 필요하다. 자, DC 머신, 직류 전동기라는 게 있어요. 직류 전동, 항상 이야기하지만 전동기와 말정기는 똑같아요. 직류기라는 게 있다요. DC 머신. 그 다음에 지난 100년 동안 이거는 가장 많이 사용된, 그러니까 특히 속도를 변동시켜야 되는, 속도를 변화시키는 기계로서 가장 많이 사용된 게 직류기다. 그렇지만 전동기의 80에서 90%는 전부 다 유도 전동기다. 지난 5, 60년 이상. 유도 전동기는 일반적으로 속도를 변동할 수 없는 일정 속도, 정속도 전동기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를 바꿔야 될 때는 직류 전동기를 썼다. 많죠. 그러니까 트랙션부는 다 직류 전동기를 썼다. 속도를, 자동차나 철도의 속도를 다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디젤 기관차부터 시작해서 전기 기관차, 40년 전에는 전부 다 직류 전동기였고, 옛날에 다니던 전차, 스트리트카, 전차, 다 직류 전동기다요. 근데 그게 30년 전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했다. 전부 다 교류 전동기로. 근데 AC 머신으로 다 바뀌었다. AC 머신으로 바뀐 이후에 가장 큰 거는 파워 일렉트로닉 테크놀로지가 발전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전압, 전류, 주파수 이 세 가지가 있죠. 전압, 전류, 주파수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전압은 쉽게 바꿀 수 있어요. 변압기를 써서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직류도 전압은 우리가 간단한 스위칭을 통해서 전압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압을 바꾸면 임피던스가 있으니까 임피던스는 일정하게 치면 전류가 자동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전압을 바꾸든 전류를 바꾸면 따라서 임피던스 따라서 전압이나 전류가 저절로 바뀌죠. 그런데 절대로 못 바꿨던 게 주파수예요. 주파수는 바꾸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근데 유도 전동기나 교류 전동기는 기본적으로 주파수가 결정되면 속도가 거의 결정돼요. 그러니까 속도를 바꾸려면 주파수를 바꿔야 돼요. 주파수를 바꾸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주파수를 바꿀 수 있는 게 파워 일렉트로닉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서 주파수를 바꿨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직류 전동기를 공부한다. 직류 전동기를 공부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전부 다 계산기를 쓰잖아요. 계산기를 써서 곱하기 하면 다 계산기 딱 켜내잖아. 2자리 곱하기 2자리 암산하는 사람 없지, 그지? 2자리 곱하기 1자리도 아이 귀찮은 계산을 꺼내자. 근데 여러분 다 계산하는 원리는 다 알잖아. 응? 그런 것처럼 이것도 직류 전동기에 대해서 원리와 제어 기법 이런 걸 다 이해하면 실제로 여러분이 나중에 제어해야 될 전동기는 교류 전동기다. 교류 전동기를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냥 직류 전동기를 익스텐션 한 거에 불과하니까 그럼 그렇게 받아들이면 훨씬 쉽다. 교류 전동기를 처음부터 이해하려면 이걸 전부 다 공간에 대한 개념으로 고쳐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고 직류 전동기는 아주 평면상에서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 직류 전동기 제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고 그것들이 대부분 다 교류 전동기에서 거의 비슷하게 적용된다. 자, 직류 전동기는 심볼릭하게 표시하면 이렇게 생겼다. 나 기계 사진은 나중에 보여줄 텐데. 자, N폴, 이렇게. 이거 우리가 슈라 그래요. 신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말끝 모양으로 생겼어요. 물론 이게 이렇게 길죠. 지금 이건 모타가 이렇게 동그란 실린더처럼 이렇게 나와있으면 딱 잘라가지고 단면을 본 거예요.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쭉 길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말아놨어요. 철판에다 코일을 말아놨어요. 코일을 철판에다 말아놓으면 여기서 N축, 여기 플럭스가 이렇게 가게, 이 방향 생각하면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N이죠. 플럭스가 이렇게 지나서 S로 이렇게 들어가요. 자, 플럭스가 이렇게 지나가게 돼 있고, 여기에 이 회전자예요, 회전안. 이게 회전축이 이렇게 달려있고, 여기 회전체에다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파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참호처럼 이렇게 파가지고, 혹은 그냥 그대로 막대기를 그냥 구리 막대기를 팍팍 박아놓은 거예요. 구리 막대기라고 합시다. 앞으로 구리 막대기를 박아놓은 거예요. 구리 막대기 끝까지 오면 이제 이게 돌아가야겠죠? 돌아서 이제 다시 이쪽으로
이게 전류가, 이게 지금 나오는 방향이고 들어가는 방향이잖아요. 나오는 방향이고 들어가는 방향이면 나와서 이 앞에 나와서는 삥 돌아서 들어가는 쪽으로, 뭐, 보통 이게서 나와서 들어가서 반대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렇게 이게 말려 있어요. 그렇게 딱 돼 있는데, 여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는 여기에 요런 브러쉬라는 게 있어요, 브러쉬. 이거 무빙 컨택이에요. 얘는 딱 정지돼 있어요. 얘는 돌고, 얘는 정지돼 있어요. 그러면서 전기가 흘러야 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면, 브러쉬라는 거는 그냥 이 안에 이건 회전하고, 이건 서 있잖아. 그럼 마찰이 있죠. 당연히 마찰이 있어요. 마찰이 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공급해야 돼. 탄소로 만들어. 흑연. 우리 연필 좋은 도체죠? 그래서 연필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잘 접촉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스프링이 있어요. 스프링을 밀어요. 이거 힘을 줘서 스프링을 밀면, 여기 아주 구리로 좀 매끈하게 구리로 다듬었어요. 요 각각이, 여기 구리가 딱 편이 있잖아. 구리 편이, 여기 싹 다 이게. 물론 이 사이는 다 절연돼 있어요. 그럼 이 사이는 절연돼 있고, 여기가 이게 흑연으로, 한소봉으로 만들어놓고, 뒤에서 이거 스프링을 밀고 있어요. 그럼 접촉하겠죠. 그래서 이게 보면, 여기서 전류 방향이 이거는 나오는 방향인데, 이렇게 돌아가면, 얘가, 이 코일이 이리 돌아가서, 이리 돌아가면 이제 들어가는 방향으로 거꾸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구조가. 자, 이 구조를 자세히 보면, 자, 힘이라는 건 뭐냐, 힘. 힘이라는 건 F라는 베타는, 자, I에다가, 크로스 프로덕트 L 더하기 B. 이거 보이나, 그쪽에서? 보여? 다 보이죠? 이쪽에 쓰면 다 보이지? 자, F는 IL 크로스 프로덕트 B야. 그 다음 토르크는 건 R 크로스 프로덕트 F. 자, 그래서 R 방향은 정해져 있죠? 다음 F 방향만 나오면 되는데, F 방향은 IL 크로스 프로덕트. I가 전류가 흐르는 방향에다 크로스 프로덕트 B죠? 그러면 B는 이게 플럭스죠. 이렇게 NSS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NSS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전류가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 전류가 나와요. 자, 그러면, 자, 이게 NSS로 가고 전류가 나와. 그럼 코일 힘은 위로 가요. 이거는 밑으로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플레밍 오른손 법칙, 왼손 법칙 할 거 하나도 없어. 이것만 알면 돼, 이것만. 자, 그러면 거꾸로 얘를 여기서 돌린다고 합시다. 얘를 돌린다. 얘를 누가 돌려? 밖에서. 그 발전기잖아. 그러니까 지금 전동기 설명해서 전류가 흐르면 힘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어떤 애가 이걸 잡고 돌려. 잡고 돌리면 어떻게 돼? 이 도체잖아. 도체는 전자가 꽉 차 있죠. 그럼 전자에는 어떻게 힘을 받을지 봅시다. 전자는 어떻게 힘을 받을까? 응? 힘이라는 것은, 자, 여기 전자가 하나 있어. 여기 전자가 엘리멘트, 여기 전자야. 전자는 지금 얘가 이렇게 가죠. 전자는 이렇게 가잖아. 전자가 가만히 있는 전자고, 이거 내가 잡고 돌리니까 얘가 이렇게 이동해요. 이렇게 이동하면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은 전류의 방향과 반대다. 맞아요? 그럼 자, 똑같아. 자, ILB, 위, 오른손 왼손 따질 것 없이, 자, 그럼 플럭스는 여전히 같은 방향 가고, 전자는 위로 가니까, 전자는 이리 가죠. 전류는 이리 가는 거야, 전류는 이리 가는 힘은 어떻게 돼? 전자가 받는 힘은 앞으로 나오죠. 그럼 전자가 받는 힘은 앞으로 나오니까, 이쪽에는 전자가 잔뜩 있고, 전자가 떠났잖아. 여기는 플러스만 있겠죠. 그럼 그 사이에 기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전압이 뜨겠죠. 이걸 코일을 나연결하면. 그 전압이 생기는 거예요. 오른손 왼손 생각할 거 없어. 똑같아, 이거. 물리적인 건.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 그래서 전자가 힘을 받는다. 전자가 힘을 받아서 이동하면 거기에는 전공이 남고, 홀이 남고, 그 다음에 전자력이 모여있으니까 전이차가 생긴다. 그래서 발전이 된다. 따지면 딱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거 자체가 전동기이자 발전기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전동기이자 발전기다. 누가 돌리냐? 돌리면 전압이 생겨서 그 전압으로 전류가 흐르고, 그 전류는 반드시 거꾸로 흐르겠죠? 이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된다고. 반드시 포텐셜은 전동기하고. 그러니까 다시 회로를 보면 전류가 1이 들어가면, 전류가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전류가 1이 들어가면
전압이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 1이 들어가면 얘가 에너지를 이리 공급해서 얘가 에너지 흡수하죠. 흡수하면 얘는 전동기고, 전류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 플러스 마이너스 밖으로 나오면 얘는 발전기다. 그러니까 전동기와 발전기는 전혀 차별이 없다. 자, 이 기계학 전공한 사람은 굉장히 헷갈리는데, 이건 에너지 변화는 일렉트로마그네틱하게, 이와 같은 전자기적인 현상으로 해서 일렉트로마그네틱하게 에너지 변화하는 것은, 그게 전기에서 기계로 가냐, 기계에서 전기로 가냐, 기계 사실 모른다, 얘는. 똑같은 프로세스다. 완벽하게 똑같아. 그래서 그걸 처음에 이제 잘 알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회전한다는 걸 알겠죠. 회전하기도 하고, 돌면 전기가 발생한다. 여기까지 다 알았어요. 자, 그럼 와인딩이 여기 있죠. 필드 와인딩이 있고, 아마추어 와인딩이 있다. 필드 와인딩이라는 것은 필드를 제공하는 거, 이렇게 플럭스를 제공하는 거고, 그 다음 아마추어 와인딩은 실제로 토르크를 발생시키는 거. 요 코일들, 아마추어 와인딩이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왜 쇠로 하느냐? 이거 전부 다 여기 빈 게 아니, 공기가 아니고 다 쇠다, 이게. 쇠는 릴럭턴스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여기서 플럭스를 이렇게 코일로 감아서 만들면 쉽게 전달된다, 이거. 물론 공간이 있어야 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원하는 거는 있고, 에어갭을 줄이는 걸 원하겠죠. 가급적 줄여야지 이게 릴럭턴스가 커니까. 그럼 여기도 전부 다가 저기 하고, 그 철판이겠죠. 그 다음 여기 가는 플럭스는, 이로 지나는 플럭스는 시간에 대해서 변동하지 않는다. 항상 일정할 거 아니에요. 이건 직류 딱 걸어놨으니까. 그렇지만, 여기 이 근처의 플럭스는 어떻게 돼요? 요 부분의 플럭스를 봅시다. 여기 플럭스는. 여기 플럭스는, 여기 한점에 이쪽에 갈 때는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에서 플럭스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 전류가 이렇게 맞으니까 플럭스가 이렇게 감기겠지만, 이 돌아가면 거꾸로 감기죠. 그러니까 이 철판을 보면, 플럭스 방향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이 안에는 교류가 있어요. 이 코일 각각을 보면 전부 다 교류예요. 각각을 보면 이게 좀 전에 이거는 이쪽 방향이지만 다시 이리 넘어가면 반대잖아. 그러니까 교류가 원래. 모든 전동이 사실 교류야. 공간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플럭스가 이동해야 플럭스가 잘리면서 전압이 생기고 전류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교류인데, 교류를 이와 같은 걸 통해서 직류로 만드는 거야.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항상 한쪽 방향으로 접촉하게. 그래서 직류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표시하는 게 필드 와인딩과 아마추어 와인딩이다. 자,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하나, 이 N과 S는 여기서 이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하자니까, 이게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넣어서, 여기 전기 에너지를 넣어서 기계 에너지가 나온다. 기계 에너지가 나온다. 못하는 기계 에너지가. 그럼 기계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바꾸는데, N과 S는 에너지 변환에 관여한다, 안 한다? 에너지를 준다? 안 준다? N과 S는? N과 S는 에너지를 준다, 안 준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에너지를 주면 우리가 여기서 계속 에너지를 공급해야 돼요. 그런데 에너지를 안 주죠. 안 주죠? 이건 그냥 우리 중력장하고 똑같아요. 중력장 있으면 여기다가 그냥 무게를 들고 있다가 탁 놓으면 떨어진다. 그럼 다시 들어오려면 중력장에 해당한 힘을 내가 줘야 되잖아. 일단 마찬가지, 이건 그냥 중력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걸 갖다가 연구자석을 써야 된다. 연구자석을 쓰면 에너지 잃는 게 없으니까 영원히 플럭스를 준다. EA가 공급하는 에너지라고는, IF가 공급하는 에너지는 여기에 전류를 흘리면 코일이니까 이게 또 저항이 있다, 저항. 그 저항 손실만 얘가 계속 공급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저항 손실이지, 이 에너지 프로세스, 이게 코일에 이게 1A 그런다. 그럼 여기에 이게 100A 그러건 1000A 그러건 여기 1A 에너지만 주면 되지. 이게 뭐 그건 전혀 관계없다. 자, 그럼 와인딩이 두 개가 있다. 필드 와인딩, 아마추어 와인딩. 그래서 이거는 generating excitation flux를 하고 여자 자석을 만들고 이게 메인 플럭스다. 그 다음 generating torque with interaction with excitation flux하고 그 작용해서 토크를 만든다. 자, 그러면 이게 B는 얘가 만들고 I는 이 괴작 원선이 만든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메인 플럭스라는 게 나와서 메인 플럭스. 하필이면 또 메인 플럭스가. 그럼 또 다른 플럭스가 있냐? 당연히 있죠. 또 다른 플럭스가 있어. 이제 이게 문제지. 자, 여기서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전기자가 있으면 전기자에 전류가 흐르잖아. 전류가 안 흐를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전류가 흘러야 토르크가 생기고, 그래야 모터가 돈다, 이게. 힘이 생기고, 그 토르크가 돼서 돈다, 이게. 혹은
발전을 하게 되면, 발전해서 전류가 빠져나가게 되면, 여기에 전류가 흐르죠? 전류가 흐르면, 당연히 토르크가 생기겠죠. 발전을 해서 토르크가 생기면, 발전해서 전류가 이제 나가는 방향으로 생기면, 그 토르크는 회전 방향과 같은 방향이다, 반대 방향이다. 발전을 하기 위해서, 발전을 하고 있다. 발전기가 돈다. 그럼 전류가 흐를 것 안 해. 코일에 전류가 흐른다. 그럼 거기서 생기는 토르크는 회전 방향과 같다, 반대다. 반대겠죠. 뭐 물리적으로 간단한 거야. 또 회전 방향이 똑같으면 계속 가속되게, 그죠? 반대다. 전류를 더 많이 흘릴수록 더 많은 반대 토르크가 나올 거예요. 그럼 앞에 프라임 무브가 그거에 해당하는 더 많은 토르크를 줘야 돈다. 자, 이런 거 전부 다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전류가 생기면 플럭스가 생기죠. 얘도 플럭스가 만들잖아. 그럼 얘는 들어가는 방향이고, 얘는 나오는 방향이고, 들어가는 방향. 나와서 들어가는 방향. 그럼 플럭스가 1이 생기네, 1이. 플럭스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플럭스는 이렇게 가는데 90도 방향으로 플럭스가 생겨요. 이제 이게 문제가 되지. 자, 얘는 여기 있어요. N과 S가 이렇게 딱 가죠. 그럼 여기서 얘는 코일이 쫙 바뀌잖아. 그럼 여기 플럭스가, 이 코일에 플럭스가 있으면 어떻게 돼? 이 코일에 플럭스가 있으면 D 플럭스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전압이 생기죠. 그럼 이 코일은 숏돼 있으니까 어딘가에서. 그러면 플럭스 전압이 생기면 거기다 숏돼 있으니까 막대한 전류가 흘러요. 그러니까 여기는 플럭스가 없어야 돼.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딱 여기 있고 이쪽은 플럭스가 안 걸리게 생겼는데, 그래서 90도 각도에 만들어놨는데 얘가 지가 만든 플럭스가 생겨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죠. 이런 걸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해요. 아마추어 리액션. 아마추어 리액션인데, 아마추어 리액션이 왜 생기는가 하면 전기자의 전류가 흘러서, 아주 간단하게 전기자의 전류가 흘러서 그것 때문에 플럭스가 생긴다. 자, 그럼 공간에서는 플럭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메인 플럭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드는 또 하나 뭐가 생기냐면, 만드는 플럭스, 아마추어가 만드는 플럭스가 있다. 그래서 두 개의 플럭스에 합선한 플럭스가 생긴다. 이건 모든 전동기에 다 똑같아요. 모든 교류 전동기, 앞으로 나온 전동기. 모든 교류 전동기에는 자기가 B라는 게 있어요. B에다가 이걸로 돌아가. 모든 전동기 다 이걸로 가면 B가 있고, 반드시 또 토크를 만들기 위해서 I를 흘리면 I에서 또 플럭스가 생겨요. 공간에 생기는 건 이거에 한 플럭스와 이거에 한 플럭스의 합이다.